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시 연결했을 때 그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등장한 질의 중에 이 질의는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대목들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짧게 하나만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현 현 법무비서관이 인천지방법원 판사 재직 시절에 사표를 냈는데 수리가 늦어지자 후보자께서 법원 행정처의 모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해서 왜 사표 수리가 늦어지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고 압력성 전화를 했다. 장제원 의원의 질의 과정에 나온 건데요. 이게 일반 법관 혹은 법관은 모르겠고 더욱더 입법부의 의원이 알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이게? 입법부 의원뿐만 아니라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통화를 했고 전화를 했고 그런 사실을 통화 당사자 아니면 알 수 없는 거겠죠, 그거는. 더 나아가서 이제 법원 행정 이게 인사 관련인데요, 그죠? 네. 예, 법무비서관의 사표 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알 수 있는 곳은 법원 행정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장제원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법원 행정처의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해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원 행정처 고위 간부일 거 아닙니까? 누군가 적어도 법원 행정처의 정보를 자유한국당에 준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 주셨을 때 제가 좀 특별히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그 의심의 근거는 뭐였나요? 그분이 맡고 있는 법원 행정처 내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이제 공장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거나, 법원 행정처가 아니면 알 수 없거나.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의 내용을 알고 있다든가, 혹은 인권법, 우리 법학회 몇 명씩 있냐, 이것도 알고 있고, 법원장 회의 내용도 알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또, 말씀 죄송한데, 심지어 주광덕 의원의 얘기 중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9월 3일 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의 사무실을 꾸려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9월 3일 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법관들이 몇 명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방문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더라고요. 대단하네요. 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을 막기 위해서 법원 내 누군가가 특정 정당과 결탁했다. 이거는 사실은 입법부, 사법부의 상권 분립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런 정보를 누군가 법원 행정처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줬다면 그건 큰 문제 아닌가요? 일단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될 수 있고 형사범죄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오는 거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주광덕 의원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제 국회 속기록을 가지고, 회의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법관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다. 법관들로. 이런 얘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 공장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국 법원장 회의가 있는데요. 그때 법원장 회의 때 회의록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청문회 초반에 상당히 여러 공방이 오갔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회의록은 없다라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이제 주광덕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관해서 계속 이제 녹음 파일이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녹음 파일. 그러니까 이 기조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의록은 작성을 하지 않는데, 근데 다만 그때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심의관이 비공식적으로 녹음을 하기는 했다. 메모도 하고. 녹음한 사람이 좋네요. 자,
판사님, 저는 굉장히 그렇게는 말 못해요.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거론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이어서 네. 다시 한번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이정열 판사였습니다. 그리고 자꾸 지금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가 뭐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막 성향을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이름을 그렇게 매겨가지고 자꾸 저렇게 평가들을 하는데 법관들 사이에서의 이념적인 성향의 차이는 정치인들의 여야의 이념적인 차이가 이렇다 그러면 폭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아주 폭이 좁다라고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데 그 과정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념적인 색깔이라고 하는 것도 나타낼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인데 사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게 과도하게 사실은 증폭돼서 지금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김대영 기자, 지금 이종훈 평론가께서 하신 말씀이 무척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보수냐 진보냐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대법원장으로서의 적격하냐 혹은 흠결이 있느냐 이런 걸 좀 더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보면 김명수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 과정 아까 12일, 13일 했다 그러는데 탈세 문제 혹은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다운 계약서, 자녀 병역 비리 뭐 이런 등등이 잘 안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까지 31년간 판사로 있으면서 특별하게 모나거나 균형추가 흔들린 그런 판결을 했던 것도 잘 안 나타나고. 비교적 깨끗하게 법조인 생활을 해오신 분이시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그 재산 신고를 했는데 부동산이 없으셨죠. 소유한 부동산이. 그리고 부동산이 하나 있었죠.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인데 2001년식 S5라고 하는 그게 현재가가 8만 원인가로 적혀 있더라고요. 모 M5였었죠. 모 M5인데 그 가격 자체가 8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제 기억에. 오래됐으니까.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 문제라든가 또 자녀 교육도 잘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 이제 야당에서 문제 삼는 거는 정권이 바뀌었죠. 바뀐 상태에서 향후 대법관 14명 중에 11명, 12명이 이 정권 안에서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법원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김명수 후보를 그냥 인준해 줬을 경우에는 지금 이 분위기대로 그러니까 우리와는 성향이 좀 다른 사람 위주로 완전히 대법원이 이념적으로 좀 바뀌게 된다. 이런 세팅이 된다는 거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소소하게 홍준표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의 재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준표 대표야 뭐 그런 거 갖고 신경 쓸 뿐이에요. 아주 큰 대인의 정치를 하고 계신 분인데. 그러시죠. 그리고 또 넥타이도 빨간색인데. 좌우의 이념을 또 넘나드는 분 아니에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빨간색 넥타이가 하나가 아니고 8개인가 10개인가 있답니다. 제가 8개인지 10개인지 정확히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김명수 후보자가 뭐 진보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정작 그 민변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들도 저도 김명수 후보자로 지명을 하면서 김명수 후보자가 누구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30년 동안 판결을 하면서 튀는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설수에 한 번도 안 오르고 지금 뭐 이야기하면 동성애를 옹호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공개적으로 옹호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한 번도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하니까 자꾸 뭐 우리법 연구회 등등을 하고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도 그 선배 법조인이든 지금 현재 판사들 사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인품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다양한 면에서 존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편향된 사람 절대로 아닌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이쪽 그 보수 진보 이런 그 대립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엘리트 그룹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그것이죠. 2007년도에 그 상하이 시장 그 뽑을 때 이른바 이제 공청당과 상하이방하고 싸우고 있을 때 후진타오하고 장쩌민 계열하고 느닷없이 제3의 세력 시진핑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시진핑이 나타난 다음에 중국이 일사불란하게 부패와의 전쟁. 어찌 보면 그런 인물과 가깝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래요. 예를 들면 그 후보자, 대법원장 예. 후보자로 여러 명, 전수환 전 대법관 등 예. 여러 명 거론됐잖아요. 박시환 전 대법관 등. 그분들 명확한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고 적격자다. 아, 전수환, 박시환 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개인 뭐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다 발표를 했거든요. 예. 자기들은 오히려 시대의 그 정신을 반영할 수 없는데 김명수 후보자야말로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잘할 적임자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하고요.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아, 예.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고요. 그러니까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뭐 자꾸 진보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진보 단체라든가 기존에 있는 또는 뭐 진보 인사라든가 또는 진보 정당들하고 사전에 교분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른바 정치바람을 탄 적이 있느냐? 이분은 정치바람 탄 적이 아예 없어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오로지 31년간 판결만 했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치색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문제 삼는 것은 이건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삼는 것밖에 안 된다. 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김대웅 기자님, 그럼 결국은 추미애 대표가 유감의 뜻을 표명을 했고 우원식 원내대표가 협치를 위해서 좀 언행을 신중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결국은 자율투표로 간다 그래도 국민의당에서 결국 안철수 대표를 누군가가 설득해야 하는. 그래서 지금 내부가 약간 이제 균형까지는 아니지만 이견이 있다 그래요.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쪽은 여전히 반대 뜻을 갖고 있는 반면에 호남 쪽을 중심으로 한 좀 중진 다선 의원들. 이분들은 야 이거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반대했다가 여기서 올 후폭풍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가장 싫어하는 이분법적인 분석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전 안철수 대표를 개인적으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포진해 있고 또 수도권은 딱 두 명 의원 아니에요? 김성수 비례대표. 수도권과 비례대표가 있죠. 아, 수도권과 비례대표. 네. 그리고 이제 호남 쪽에서 지역구 의석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아무래도 과거 민주당이었던 분들과 또 가깝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성향 자체가 호남 민심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이 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국민의당을 과거의 정당을 보는 시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볼 필요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과거의 시각이라 하면? 과거라고 하면 당대표가 내가 입장을 정하면 그대로 가는 게 그게 곧 법이야. 라고 하던 그런 권위주의적인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 현재 이건 좀 안철수 대표한테 좀 아픈 얘기지만 안 대표가 자기 입장을 정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 당을 장악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당을 장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권위가 내려져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권위가 좀 내려가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자율투표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투표 행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 절반 정도가 찬성을 하고 절반 조금 넘는 인원이 반대를 했던 건데 이번 사안도 아마 그럴 것 같고 사실은 국민의당에서 염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추미애 대표나 우원식 원내대표나 아니면 대통령이 머리를 숙였다라고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갈지에 대한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죠. 알겠습니다. 예, 세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인사하시고요. 는 모르겠고 더욱더 입법부의 의원이 알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이게? 뭐 입법부 의원뿐만 아니라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통화를 했고 전화를 했고 뭐 그런 사실을 뭐 통화 당사자 아니면 알 수 없는 거겠죠, 그거는. 더 나아가서 이제 법원 행정 이게 인사 관련인데요, 그죠? 네. 예, 법무부 장관의 사표 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알 수 있는 곳은 법원 행정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장제원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법원 행정처의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해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원 행정처 고위 간부일 거 아닙니까? 누군가 적어도 법원 행정처의 정보를 자유한국당에 준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말씀 주셨을 때 제가 뭐 좀 특별히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그 의심의 근거는 뭐였나요? 그분이 맡고 있는 법원 행정처의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이제 공장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거나, 법원 행정처가 아니면 알 수 없거나.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의 내용을 알고 있다든가, 혹은 뭐 인권법, 우리 법학회 몇 명씩 있냐, 이것도 알고 있고, 법원장 회의 내용도 알고 있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시 연결했을 때, 그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등장한 질의 중에, 이 질의는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대목들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짧게 하나만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현 현 법무비서관이 인천지방법원 판사 재직 시절에 사표를 냈는데 수리가 늦어지자 후보자께서 법원 행정처의 모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해서 왜 사표 수리가 늦어지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고 압력성 전화를 했다. 장제원 의원의 질의 과정에 나온 건데요. 이게 일반 법관 혹은 법관 그리고 심지어 또 말씀 죄송한데 심지어 그 주광덕 의원의 그 얘기 중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9월 3일 날 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의 사무실을 꾸려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9월 3일 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법관들이 몇 명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방문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더라고요. 대단하네요. 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을 막기 위해서 법원 내 누군가가 특정 정당과 결탁했다. 이거는 사실은 입법부, 사법부의 상권 분립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런 정보를 누군가 법원 행정처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줬다면 그건 큰 문제 아닌가요? 일단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될 수 있고 형사범죄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오는 거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되고요. 그 여기에 대해서 또 주광덕 의원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기 지금 제 국회 속기록을 가지고 회의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법관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다. 법관들로 이런 얘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공장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국 법원장 회의가 있는데요. 그때 법원장 회의 때 회의록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그 청문회 초반에 상당히 여러 공방이 오갔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회의록은